네,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연예 소식으로 쭉 채워놨죠? 네, 오늘 연예 소식 함께합니다. 먼저 핫한 연예 소식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는 시간, 스타 주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그 전에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전세 보증 가입 불가입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의 3분의 2가량인 66%가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보증보험 가입인데 이게 안 된다 이러면 큰일 아닙니까? 네. 어떤 분석입니까? 아마 전세 계약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전세금 보장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험가입 요건이 담보인정 비율 100%에서 90%로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1억 원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9천만 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들이 집주인들이 보통 금융 빚을 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이런 경우에 그 대출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멀쩡하게 전세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이 강화되면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입 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전세 사기를 막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기도 해요. 전세 사기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막겠다는 건데요. 이 보증금이 집값의 100%가 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에 자꾸 이용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중개인들이 이걸 악용을 하면서 집값의 대부분을 다 대출을 받아버림으로써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깡통 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요건을 강화한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빌라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에 보증보험을 들고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시장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집값이 지금처럼 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예 전세 계약을 맺은 집에 그 집이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한 10%나 20%가 떨어졌다고 쳐보죠.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건이 100%에서 90%로 강화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역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전세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80~9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단지들에서 전세 사기는 아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세 갱신 계약을 할 경우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반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 전세 보증금 액수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니까 최소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금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일부 납부하는 반전세로 돌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거가 안정돼야 내가 어디 가서 머무를 곳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한다고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전세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대부분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날린다? 큰일 나죠. 예,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1등 직장입니다. IT 기업 N사가 반도체 자동차 제기업을 제치고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취준생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50개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꿈의 직장 2위와 3위는 어디일까요? 아마 예상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꿈의 직장 2위는 S전자, 3위는 H자동차로 나타났습니다. 간 채용 플랫폼이 취준생이 가장 선호하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N사를 선택한 취준생이 전체의 한 41%가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문이과 선택이 엇갈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취준생의 46%는 N사를 선택했는데요. 이과는 36%만 N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1등 직장이 IT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언론사가 아니고. 네. 언론사는 페이가 많이 줄어들. 언론사는 그래서 안 오나 보다. 언론사는 이제 순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뒤로 한참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1등 직장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과 학생들 요즘 뭐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수험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S반도체 여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N사 그리고 그 다음 순위 또 다른 S반도체였습니다. 그 뒤에를 말씀드리면 기업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어딘지 드렸는데요. 알겠어요. 네, SS 두 군데지 뭐. 네, 그렇죠,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었다 그래요. 취준생의 취직 선호도에서 신입사원 초봉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N사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이 5,250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S전자는 5,64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 더 S전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N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어요. 당연히 좀 연봉이 중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초봉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외에 여건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다른 아무나. 이유가 있겠죠. 뭐 세상에 복지나. 공짜는 없다. 네.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400만 원어치 뭐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전해주세요. 세 번째 이슈는 검게 변한 대게입니다. 얼마 전 노량진 시장에서 썩은 대게 다리를 구입했다는 오. 고등학생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네네.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속초에서 썩은 대게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식당에서 썩은 대게를 팔았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얘기까지 끝까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흘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이랬는데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속초를 찾았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밝혔는데요. 대게 2마리에 25만 원이라는 상인 얘기를 듣고 가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식탁에 올라온 건 대게 1마리하고 홍게 2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음식점 측에서 그러면은 대게 2마리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30분 동안 기다렸지만 대게 2마리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대게 2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약속과 달랐습니다. 뭐 메뉴가 다르게 나온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다시 나온 이 대게의 상태가 또 안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게 뒷면에서 검은색 얼룩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글 쓴 사람의 주장인데요. 3분의 1 정도를 먹고 있을 때 게 뒷면을 봤더니 곰팡이가 잔뜩 펴 있더라.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오래간만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연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결제하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해당 음식점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음식점 쪽의 주장은 전혀 다른데요. 전날부터 손님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해돋이 보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갔을 거고요. 또 그 손님들한테 계속 게를 서비스했기 때문에 이게 뭐 곰팡이가 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근데 게가 이렇게 찌는 과정에서 설익게 될 경우에 금방 이 설익은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 상태에서 그 곰팡이가 펴가지고 검은색이 나타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변한 상태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하게 맞는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해돋이 시즌에 이렇게 손님한테
서빙을 해도 되는 건지 아. 이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좀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했죠? 초기 대처? 아니 네,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대게 2마리 준다고 그래놓고 홍게를 가져왔잖아. 그렇죠. 네. 이거부터 뭔가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약속과 달랐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고. 만약에 손님이 항의를 했을 때 이거는 원래 약간 설익은 상태에서 네. 공기하고 접촉하면 검은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손님도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부터 약속이 잘못되니까 네. 거기서부터 불쾌함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던 상황인 만큼 식당의 주문 실수 등이 초반에 대처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전해주세요. 네 번째 이슈는 칼부림입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구의 한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범인은 40대 미국 국적의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받고 그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CCTV를 분석해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고요. 검거 당시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술을 마시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해자인 이 40대 남성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해서 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범인이 휘두른 흉기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 거예요. 20cm도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들고 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자는 괜찮은 건지 일단 몸 상태는 어때요? 가해자가 이제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니까 네. 이걸 손으로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손 부위를 굉장히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 부산에서 온 국민이 놀랬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예.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이번 피해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어제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약도 발표하고 설명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지지자인 척하면서 다가가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서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갔기 때문에 경찰도 사실은 의심하거나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이재명 대표를 노린 걸까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일체를 항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또 뒤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경찰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라고 하고요. 이 미리 피습에 사용한 흉기도 지난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흔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범행을 저지르려고 시도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불릴 만큼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몸 상태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헬기를 통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한 2시간가량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흉기에 찔린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경동맥이 찔렸다고 하면 현장에서 숨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의료진이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첫 번째 연예 라이브는 어떤 소식이에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기부로 새해 시작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잖아요. 이 갑진년은 더욱더 값지게 시작한 스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예계의 기부 천사입니다. 누구냐 했더니 아이유 씨, 그리고 김나영 씨, 거기다가 김우빈 씨까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새해에도 정말 끊임없는 선행을 실천하면서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뭐 수요일 아침부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새해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스타들, 과연 어떤 스타가 각각 어디에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뭐 기부 천사라는 단어보다 기부 여왕이라는 단어를 좀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 겸 가수 아이유 씨 이번에 무려 2억 원이라는 이 큰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총 4곳의 취약계층 단체에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선행 스타 김우빈 씨 어디에 값진 기부를 했습니까? 본인이 비인도암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환자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가는 걸까요? 김우빈 씨가 이 사회 취약계층의 치료비를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사실 김우빈 씨 이거 처음 아니죠. 생각해보면 바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에 이 또 아산병원 이 소아암 환자들 200명에게 본인이 말하자면 산타가 된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을 했었어요.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해서 또 돈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 계속 이어오는 요 점에 저는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김우빈 씨가 2014년에부터 익명으로 이 어떤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아프기 전부터죠. 이렇게 기부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아산병원을 통해서 이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아암 환자,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면서 이 선한 마음으로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김나영 씨는 뭐 말하지 않아도 어디에 기부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 한부모 가족, 여성 가장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방송인 김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매년 자신의 이 너튜브 방송 수익금을 한부모 여성 가장들을 위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부모 여성 가장을 위한 김나영 씨의 이 선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김나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부모 여성 가장들의 행복은 곧 그 가정의 아이들의 행복이다. 세상의 모든 한부모 여성 가장들이 행복하고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각별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튜브 수익금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선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김나영 씨의 너튜브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혼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 그 가장이 되고 나서 저는 이런 또 선행을 했다는 게 더욱더 칭찬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또 2022년에 본인의 개인 방송 이 수익금을 아주 또 솔직하게 공개를 했어요. 1월에서 5월 요때가 이제 8,582만 원.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요때 이제 7,978만 원. 근데 이제 다 큰 돈인데 이거를 또 본인이 기부할 때는 이제 1월에서 5월 부분도 더해가지고 1억 원을 채우고, 또 6월에서 11월 요 부분도 또 돈을 채워서 1억 원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1년 동안 무려 2억 원을 기부를 한 바 있죠. 아, 진짜 우리 김나영 씨도 그렇고 앞서 전해드린 스타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소개해 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콘서트 번복 외입니다. 싱어송라이터죠. 장범준 씨가요. 콘서트 예매분을 갑작스럽게 또 취소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요계가 들썩했습니다. 장범준 씨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범준 씨는 벚꽃 연금, 그러니까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장범준 씨의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3년 만에 진행되는 이 직접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이 벚꽃 연금의 이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공연 티켓 예매 전부 취소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암표 불청객 때문입니다. 이 암표를 하나하나 걸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매분 올 취소를 결정을 한 거죠. 네, 가요계 뭐 콘서트 안표 매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장범준 씨 콘서트 티켓 값은 얼마나 뛴 거죠? 사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범준 씨가 총 10번, 10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기로 했고, 이게 이 인기에 비해서 엄청 큰 공연이 아니에요. 한 번에 50명씩 10번. 요거였고, 사실, 소규모 공연이었고, 티켓 값도요, 다른 가수들 콘서트 티켓 이 가격에 비해서 저렴해요. 5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3배까지, 최대 3배까지 막 암표가 돌아다니더라는 거죠. 이에 장범준 씨가 탁 칼을 빼들은 겁니다. 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 외에 암표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 작은 규모의 공연인데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다. 표를 정상적인 경로에는 제발 사주지 말아달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벚꽃 연금 받는 분이잖아요. 이게 요번에 어떻게든 그냥 뭐 암표가 돌든 말든 난 공연할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공연 이 문화, 이 표 유통 문화를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3년 만에 공연이라니까 팬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텐데 그러면 장범준 씨 공연은 당분간 없는 겁니까? 일단 공연을 앞두고 장범준 씨가 이 브이로그라고 하죠. 일상을 찍은 영상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공연에 대한 애착과 그 준비 과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장범준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후에 더 공평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지를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내 가수의 공연이 암표 거래로 얼룩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 아티스트의 결정에 더욱 지지를 보내는 팬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연이 다시 정상 진행된다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연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요번에 예매한 거 다 전체 취소하고 우리 재예매합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부터 공연이었으면 이미 이제 공연 일정 자체는 밀린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다시 이제 티켓 오픈되면 그때 다시 예매하세요라고 해도 내가 요번에는 시간이 됐지만 그때는 또 불가피하게 시간이 안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불이 필요한 거고 재예매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런 상황인데 티켓 예매처 측은 이 아티스트의 이런 의지, 메시지도 전함과 함께 그러나 공연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환불 방법 안내해드리고 또 재예매 시기와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잘 예매가 돼서 공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모두 응원하면 장범준 씨의 3년 만에 콘서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5만 얼마짜리가 3배가 올라서 15만 원에 산 사람들은 네. 이 환불하면은 원가대로 줄 텐데 그럼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안 살 테니까 팔지도 마시오 뭐 이런 걸 텐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한 10만 원 돈 손해를 보는 분도 또 생길 것 같아서. 네. 네. 자, 세 번째 연예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예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연예계 탈세주의보입니다. 이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또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연예계 뭐 세금 뭐 연예계뿐이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 어떤 스타들이 이름에 올렸어요? 네, 이번에 탈세 그리고 체납에 오명을 쓰게 된 스타들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요. 일단 개그맨 박나래 씨, 배우 박준규 씨입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이제 받았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에 이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혹은 이 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나래 씨가 치명적인 탈세 꼬리표를 달았다면 박준규 씨는 조금 또 다른데요. 박나래 씨보다 먼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면서 3억 3,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같은 사연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소속사에 좀 연락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그리고 또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해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서 이 납세 의무를 다 해왔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세무당국에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라 해서 냈는데 그중에 이제 말하자면 소속사는 이거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고 올린 그 비용 부분을 세무당국이 아니 이거 다시 보니까 비용 처리 못 해주겠어라고 이의 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사 입장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토달지 않고 바로 다시 그 추징된 세금을 냈다. 그래서 절대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 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비용 처리라는 게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 비용, 네. 이런 걸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세금에서 좀 이렇게 빼서 해주고 뭐 이러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세무당국하고 세무사가 이런 걸 봐줬을 테니까 네. 요 입장이 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세무사가 아무래도 이 고객이죠. 이 박나래 씨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명히 이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절세냐 탈세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설왕설래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밝힌 것은 이 세무당국과 이 세무당국 그리고 이 자신들이 고용한 이 세무사 이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이 세법 해석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그에 따른 이 실망하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는 되도록이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스타들의 탈세 논란 기사를 보게 되면 일반 대중들은 뭐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박나래 씨 경우와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또 연예인들이 만약에 고액의 어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바로 뭐부터 보게 되냐면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돈도 많으면서 얼마 전에 집 사는데 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제 박나래 씨가 2021년에 이 낙찰을 받았죠. 서울 이태원동에 소재해 166평 규모의 주택을 56억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이걸 매입할 당시에 대출이 얼마야 하고 봤더니 9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48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거 현금 이 능력 있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데 사실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집 샀어, 빌딩 샀어 이러면은 거의 90%, 100% 대출 받았던 것과는 다르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90%, 100% 대출 이렇게 받는 연예인들 볼 때 갚을 능력 있다고 저렇게 큰 대출을 받나? 아니면 은행이 저게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보다 너무 많이 빌려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본인이 대출을 적게 받고 집을 샀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이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대중은 이렇게 그때는 나쁜 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세금 문제가 나오면 아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도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도 글쎄요 참 저도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박준규 씨
박준규 씨는 언제부터 세금을 안 낸 거예요? 네,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이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납치 이게 내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납부 기한이었던 2017년 2월부터 4년째 박준규 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이 소명 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응하지 않아서 명단 공개 대상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박준규 씨. 박준규 씨 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이제 좀 또 이 뭐 세금을 할 때 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이거는 좀 명백하게 본인이 좀 말하기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헌법 제38조에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정하고 있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어떻게 보면 이 납세의 의무를 이제 불성실하게 이행을 하신 건데 박준규 씨가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커다랗게 변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갚아 나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고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빨리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혁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새해 2024년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푸른색의 갑과 또 용을 뜻하는 그런 진이 합쳐서 만나는 또 청룡의 그런 해인데요. 용이 12지 동물 중에 또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용띠해, 용띠 스타들, 올해 더욱더 빛날 스타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두 분 기자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용띠 스타들 중에서 올해 더욱더 좀 빛날, 눈에 띄는 그런 용띠 스타가 있을까요? 이 청룡의 해 정말 다시 한번 활약해 주셨으면 하는 분 제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1952년 용띠 배우 안성기 씨입니다. 활동하고 계시잖아. 얼마 전에 나 노량 죽음의 바다 봤는데 거기 나오던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요게 2021년 상반기 촬영이 됐어요. 당시 안성기 씨가 혈액암 투병 중이었는데 요게 이 특별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순신 장군이 생을 마감하게 될 어떻게 보면 생의 마지막으로 보게 될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서 예전에 내가 아꼈던 이 장수 3명의 환영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투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앞서간 모든 영혼들도 홀령들도 다 함께 일본과 싸운다는 그런 이 김한민 감독의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뭐 이순신 장군만 봐도 무서운데 이거 홀령까지 같이 싸워주니까 이거 천하무적의 우리 조선 수군이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거 의미 있다 해서 이 편에 나왔던 내 장면 그냥 이렇게 쓱 삽입하면 안 돼? 그 필름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혈액암 투병 중이신데도 그 촬영 현장에 와주셨던 거죠. 그런 어떤 연기 투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2021년에 촬영한 게 아니라 저는 올해 촬영한 작품을 다시 한번 꼭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안성기 배우님 스크린에서 만났으면 좋은 용띠 스타십니다. 네. 모쪼록 안성기 씨는 정말 건강 회복해서 우리한테 멋진 연기를 네.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가 생각하는 2024년의 용띠 스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또 미남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준비한 스타 88년도 미남 스타입니다. 용띠이기도 하고요. 바로 배우 김수현 씨인데요. 네. 이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용띠 스타답게 오는 3월 눈물의 여왕이라는 작품으로 약 3년 만에 안방극장 시청자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김수현 씨의 컴백작이 기대되는 이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김수현 씨의 출세작으로 불리는 별에서 온 그대에서 호흡을 이미 맞췄었던 박지은 작가와 다시 한번 손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이 드라마 줄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김수현 씨가 일단 배우 김지원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요. 아찔한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이 사랑을, 기적 같은 사랑을 이뤄나가는
부부 이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사랑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이 싱글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024년 김수현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박은영 씨가 그래서 주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제가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넘길게요. 네. 용띠 스타들 얘기했으니까 2024 더 날아오를 용띠 스타들 준비했습니다. 은영 씨,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볼까요? 네, 2024 더 날아오를 용띠 스타들. 정말 용띠 하면요, 용띠에 태어난 스타들 정직하고 용감하고 신뢰감 있는 두터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욱더 용띠 스타들 그 행보가 아주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2024 더 날아올 용띠 스타들. 첫 번째 용띠 스타는요, 개그면 개그, 노래면 노래, 두 마리 토끼 아니죠. 두 마리 용을 잡은 1988년생 용띠 스타 김나희 씨입니다. 지금은 뭐 김나희 많은 씨. 분들이 김나희 씨를 트로트 요정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 뿌리는 개그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나희 씨 2013년에 KBS 공채 개그맨 28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한 기수 후배인데요. KBS 개그 프로그램이 그 인기 코너인 헐에서 러시아 미녀 캐릭터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그 억약을 따라했던 중독성 있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오빠 보려고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요. 네, 이런 유행어를 남겼었는데요. 이걸로 아주 인기를 얻었고요. 그 후에도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수식어로 또 대중들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미녀 개그우먼 이 타이틀을 김나희 씨가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뭐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일단 김나희 씨가 개그우먼 시절에 이 댓글이라고 하죠. 이 댓글 중에 김나희 못생겼어. 김나희 안 예뻐. 이런 댓글에는 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가슴이 쓰렸던 것은 김나희 재미없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본업을 건드는 이야기는 좀 속이 쓰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물 분장도 하고 더 열심히 망가지고 웃기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코너가 방금 이 성대모사를 해주신 헐이었던 거죠. 이 과거 한 인터뷰에서 김나희 씨 진캐리처럼 이 얼굴 묘사를 잘할 수 있는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김나희 씨 2019년도에 정말 그 적성을 또 한 번 찾게 됩니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면서 또 다른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네, 2019년이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가 뭐 대단했을 텐데 특별히 여기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김나희 씨가 이렇게 개그우먼으로 활동을 했던 거 딱 출사표를 냈던 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요 본업을 접고 본인의 자신의 집으로 가족 곁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즐거움을 주고 싶었는데 개그랑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연예계 생활이 화려해 보지만 또 마음의 상처도 크고 이 상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크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래서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가족 곁으로 갔는데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딸을 볼 때 그냥 둘 수는 또 없죠. 그러니까 지긋하게 저도 이제 김나희 씨한테 한 방송 대기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야 우리 산책 가자 이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걷기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김나희 씨께 노래를 부르면서 산책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산책하다 보니까 나 노래 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숨어있던 개그보다 노래 더 잘하네. 그리고 개그맨일 때 몰랐는데 배우급 미모네. 이거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켰죠. 그런데 개그맨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면서 출연료가 20배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릅니까? 20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김나희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세상에 이 트로트 가수 되고 나서 수입이 20배 수직 상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순박하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그맨 이럴 때 얼마를 받았으면 곱하기 20?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 버는지 알 것 같은데 이때 옆에 또 우리 매는 또 이것도 굉장히 모든 말을 솔직하게 하는 개그맨 김구라 씨가 진행자인 거죠. 김구라 씨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 개그맨들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어 곱하기 20 하면 저희 그 정도 곱하기 할 줄 압니다. 우와. 그럼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말
그래. 이게 1년이 아니라 월입니다. 아,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김나희 씨의 이 수입이 하늘로 그냥 올라갔네요. 수직으로. 야, 세금 많이 내겠네. 뭐 헛소리 나네요. 뭐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런데 이런 인기도 잠시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9년 정말 바쁘게 보냈던 김나희 씨. 그런데 다시 또 주춤해졌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이때 트로트 가수 김나희 씨보다 오히려 개그우먼 김나희 씨로 더 많이 방송에서 찾았고 주변에서 너 왜 노래 안 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노래하는 김나희가 잊혀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나희 씨 다시 또 이를 갈고 또 김나희 씨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래의 기본 발성부터 다시 배우는 등 2024년의 상징인 용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4년 날아오를 용띠 스타들 두 번째 용띠 스타는요. 제3의 전성기를 맞은 1964년 대표 용띠 스타 허준호 씨입니다. 야, 허준호 씨 하면 원조 액션 스타고 최근에 작품 속에서 보여준 액션 연기. 야, 이제 환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 나이를 무색하게 해요. 네, 맞습니다. 허준호 씨 올해 64년생이니까 올해 환갑을 맞이한 이 대표 용띠 스타인데요.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서는요, 이 굉장히 대단한 검술 액션을 보였고 또 최근에 개봉한 이 노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아주 긴 창을 이용한 강도 높은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서는 중국어로 모든 대사를 소화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작품마다 아주 강렬하고 짙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데뷔 39년 차의 그 내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이런 허준호 씨의 다작행보, 이 환갑이라는 나이 그리고 그간의 공백이 무색한 활약입니다. 지금도 제3회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4년 이 청룡의 해에는 얼마나 이 또 비상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허준호 씨가 최근에 그 다작을 하는 게요. 나 스스로 내가 꼰대다라는 걸 좀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허준호 씨가 와, 이 정도면 이거 꼰대 아니라고 정말 확증하는데 예전에는 고집도 세고 말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본인이 한 2, 3년 전에 나 스스로 나 꼰대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꼰대였기 때문에 이게 남의 말 듣지 않고 가르치려 들어서 내가 밀린 세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올라오는 사람들 후배들한테 맞추게 됐다 했는데 제가 노량 인터뷰를 갔다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허준호 씨가 이제 인터뷰가 끝난 제가 마지막 타임이었거든요. 다른 이제 한참 후배 배우 매니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거기 인터뷰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은 내가 밥 산다고 어디로 오라 그래. 내가 링크는 보냈거든. 확인해보고 밥집 거 마음에 들면은 오라 그래. 같이 밥 먹자. 아니 사실 그거 끝나면 오라 그래. 내가 밥 살 거야. 그거 어느 집이야? 내가 링크 보냈어. 이게 아니라 보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 오라. 이거 보면서 와 저분 꼰대 아닙니다. 네. 진짜 꼰대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왜 스스로 꼰대 선언을 하는 거지? 네,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뀐 점이요. 그 허준호 씨가 자꾸 스태프들의 의견을 진중하게 듣게 된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게 된 이유는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점점 뒤처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점점 감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되기 싫었던 허준호 씨 작품을 선택할 때 감각이 있는 소속사에게 출연작 결정을 맡긴다고 합니다. 네, 약간 꼰대 같은 행동을 해도요. 그 나이 때 지갑을 열면 후배들이 꼰대로 안 봐요. 그거만 잘하면 돼요. 근데 허준호 씨 지금 다작하면서 다시 공백기로 돌아가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허준호 씨 2023년 9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가 정말 좋아요. 옛날이 거짓말처럼 잘 생각이 안 난다. 지금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건 기적인 게 배우는 흥행 사업이지 않나. 표가 팔려야 되고 작품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쉬고 연기를 하게 된 거 기적이다라면서 활동하는데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부터 사실 궁금했던 게 허준호 씨가 뭐 다작 행보는 아니더라도 저는 꾸준히 봤거든요. 긴 공백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존재감이 커서 그런가 봐요. 아니 사실 공백기 깁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 공백기 갖기 전 마지막 드라마가 2007년 로비스트예요. 그 다음에 복귀한 게 2016년 뷰티풀 마인드예요. 그러면 9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때 허준호 씨 미국 가서 전도사 하시고 라디오 DJ 하시고 이랬죠. 미국에 그거 라디오 DJ하고 전도사 하러 간 거예요? 미국에 왜 간 거예요? 이 허준호 씨가 미국에서 공연 기획사를 설립하고 공연 기획자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허준호 씨가 무대 연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이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서 이 뮤지컬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연 기획사를 설립한 이유 역시도 TV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면서 이 쌓았던 노하우,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알려주고 싶다,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이게 뭐 사업이 크게 번성하진 않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공연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가면 허준호 선배를 찾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 물심양면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렇다면 허준호 씨는 왜 9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됐을까요? 네, 허준호 씨 9년 만에 컴백한 컴백작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제작 발표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삶 공부를 했다. 앞만 보고 전진하고 옆도 안 보고 저돌적으로만 살았던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새로운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의 삶 공부를 하게 됐다며 9년 만에 컴백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네, 9년 만에 컴백하고 활동하면서 또 좋은 소식도 들렸잖아요. 네, 이혼 15년 만에 재혼했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이게 아주 주변의 절친들에게만 알릴 정도로 극비리에 이렇게 재혼을 하시고 또 재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배우자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생활 노출을 아내를 위해서 이제 꺼렸던 건데 뭐 또 알려졌을 때는 쿨하게 인정을 소속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소속사가 이 허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무렵에 곁에 다가와준 따뜻한 분과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했었죠. 그러면 아내는 어떤 분인지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 거예요? 이 결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만큼 이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허준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배우 생활을 접고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본인의 인생에서 이 미국에서 살았던 그 초반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생활하던 중에 만나던 재미교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처음 딱 만났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 과거 젊은 시절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었던 분이었는데 또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불꽃 같은 사랑이 또 타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한마디로 이 최근에 허준호 씨가 다작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아내분이 가정에서 단단하게 이 허준호 씨를 지지해주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허준호 씨도 인터뷰에서 아내분 그러면은 지금 미국 계세요? 라고 했더니 허준호 씨가 저는 촬영할 때 한국 나오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같이 차 마시고 뭐 잠깐 뭐 산책하고 이런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꾼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허준호 씨 올해 행보, 차기작은 어떻게 됩니까? OTT 드라마 광장인데 이거 웹툰 원작이죠. 여기 한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도 형도 조직 세계, 광장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 형이 먼저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이 세계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2인자였던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죽었지? 배우를 내가 밝히겠어 하고 11년 만에 돌아와서 이 어떻게 보면 복수혈전을 펼치는 누아르 액션인데 요 형력은 소지섭 씨예요. 그러면 우리 허준호 씨는 무슨 역할이냐? 바로 그 동생이 2인자였던 조직의 1인자. 그 조직의 대표 역할인데 세상에 또 이 역할을 하신다고 허준호 씨가 무려 6개월, 7개월을 하루 한 끼만 드셨대요. 그래서 무려 20kg을
감량했다. 야. 야, 아니 근데 헐리우드 스타들도 그렇고 입금 전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니 2kg 감량도 어려운데 20kg 감량. 야, 대단합니다. 허준호 씨가 이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장기가 다른 생활을 하고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나에게 좀 작품을 하자라고 제의가 많이 올 줄 몰랐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제의가 너무 감사하다. 배우는 이 작품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 자신의 철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잘하고 싶다. 자꾸 많은 작품, 많은 캐릭터를 나는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이 목표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청룡해를 맞이해서 허준호 씨 2024년도 정말 비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4년 더 날아오를 용띠 스타들. 세 번째 용띠 스타는요, 이 액션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1976년생 대표 용띠 스타 장혁씨입니다. 네, 2024년을 빛낼 용띠 스타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연예계에 유난히 용띠 스타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띠 모임은 없는데 용띠 관련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모임의 이름도 용띠 클럽이에요. 사실 이 용띠 클럽 스타들 뭐 홍경민 씨, 박경림 씨, 차태현 씨, 이 장혁 씨 요런 분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정말 인기도 많고 한국 연예계를 이끌었거든요. 이 잘 나가는 용띠 클럽의 한 멤버가 또 장혁 씨인 거죠. 네. 근데 장혁 씨가 연기를 잘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연기 변신, 제2의 인생을 액션으로 준비한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장혁 씨 하면은 이 전매 특허인 이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액션 연기를 할 때 특히나 장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역 배우 없이 거의 모든 씬을 사실은 뭐 거의 저는 99.9%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씬을 장혁 씨가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장혁 씨가 직접 액션을 이렇게 모두 소화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요. 대역 배우가 기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영화 짱에서 이 장혁 씨가 액션 연기를 했는데 이 연습과 다르게 계산이 틀렸다고 해요. 그래서 속도를 내면서 가다가 자동차가 멈춰줘야 하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부딪혔고 대역 배우가 무려 20분 동안 기절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절한 이 대역 배우를 보면서 내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진다. 웬만하면 액션은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접 모두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혁 씨는 어떤 장면까지 대역 없이 액션을 직접 소화했을까요? 이 1976년생 용띠 장혁 씨는 심지어요. 이거 저 말 들어보시면 놀랍니다.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드는 연기, 높은 곳을 타고 올라가는 연기,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연기 이런 것까지 본인이 다 해봤다고 해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사실 장혁 씨도요. 내가 무섭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그때 그 시점에 요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액션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다 이렇게 잘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때 장혁 씨 젊었을 때는 이게 대역 없이 할래, 네가 할래 이게 배우의 안전보다 배우의 어떤 의지, 선택에 달려있던 시대라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배우가 한다고 그래도 좀 말려요. 왜냐하면 주연 배우 한 명 다치면 그 연기되는, 지연되는 동안의 제작비 그러네. 이게 또 크거든요. 네. 근데 액션 연기하면서 장혁 씨가 정말 죽을 뻔한 뭐 그런 경험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장혁 씨 그 영화 더 킬러에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액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창문을 그 몸으로 깨고 나오는 그런 씬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머리를 창틀에 부딪히고요. 허리로 이렇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일어난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장혁 씨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하필 처음 봤던 게 메이킹 필름 촬영 카메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거 찍고 있구나 라면서 아프지만 티도 못 내고 저 괜찮아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있다면서요. 액션 연기의 진심인 장혁 씨의 그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장혁 씨가 액션 연기할 때 현장에 이 조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몇 개였을까요?
이게 힌트가 될까 봐 다시 적겠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안전장치 네. 별로 없었나?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딱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 조심해라. 에헤. 라는 말 하나. 장치가 아니라 말 하나였던 건데요. 이 반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미국 차량은 이 안정장치가 기본적으로 한 9개 정도는 되어 있고요. 매트리스도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를 탔을 때 이 배우가 떨어지는 그 각도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에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해서 배우가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후 장혁 씨 이 모습을 본 이후부터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네스를 가장 먼저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혁 씨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작품이 있죠. 추노. 추노에서도 액션 연기 보여줬었잖아요. 아니 이 작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벌써 13년 전, 이제 해바뀌었는데 14년 전 2010년에 방영이 됐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 장혁 씨가 이 추노에서 추노꾼 역할, 정말 강도 높은 액션을 회차마다 보여주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래서 예인임 씨 말대로 장혁 하면 아직도 여전히 먼저 떠오르는 작품, 이 캐릭터가 추노꾼이 됐죠. 네, 근데 추노라는 작품이 뭐 벌써 14년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혁 씨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액션 연기를 하는 배우도 좀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혁 씨가 이 데뷔한 작품이 바로 영화 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액션 영화로 분류되는 작품으로 먼저 이 작품을 딱 보여주면서 시청자들과 이 관객들과 인사를 하게 된 건데요. 누구나 이 장혁 씨의 액션 연기를 떠올리는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올해는 또 용띠 스타이다 보니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혁 씨 평소에 이 액션을 보셨던 분들, 새로운 액션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 권투 액션을 또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2018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기름진 멜로예요. 이 작품 보시면은 와, 장혁 권투까지 잘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 개봉한 영화 검객에서도요, 검객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맹인 검객 역할을 맡아서 정말 그 눈을 뗄 수가 없는 액션을 펼쳤죠. 그리고 또 드라마 속의 그 액션 장면을 직접 구상하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액션을 잘하고 몸을 잘 쓰다 보니까 액션의 그 디자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구성까지 직접 하는 건데 직접 밝힌 것은 아이리스2 그리고 드라마 추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작품 디자인을 했다, 액션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장혁 씨의 액션 안무라고 할게요. 이 액션 안무가 빛을 본 이 작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롱테이크 액션 씬이 있는데 장혁 씨 정말 대단한 액션 볼 수 있고요. 액션 디자인까지 이번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도인으로서 이 액션을 정말 대하는 장혁 씨의 자세 그리고 마인드에 동질감을 느꼈다. 촬영 첫날 장혁 씨의 무술 감독님과 함께 이 디자인한 액션 데모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너무 탄탄하더라. 장혁 씨는 배우이기 전에 아마 굉장히 훌륭한 무술 감독일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20대하고 지금은 다르거든요.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 텐데 이게 체력이 또 문제일 텐데 이거 액션 연기 소화하려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한대요? 네, 맞습니다. 장혁 씨 이제 2022년 한 인터뷰를 보면요. 정말 30대 때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액션 배우를 하기에는 아직 젊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혁 씨가 이런 저하된 체력을 보완하는 방법, 바로 꾸준한 복싱하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주 3회. 2시간 30분씩 무려 14년을 복싱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워밍업으로 20분 줄넘기를 하는데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낸 후에 또 양손으로 4kg 무게의 덤벨을 들고 복싱하는 모습을 한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 꾸준함과 운동량이면 뭐 배우 장혁도 좋지만 이제 무술인 장혁으로 불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안 그래도 장혁 씨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나는 무술인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영상 보셨지만 이 운동량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는 이 운동 모든 것은 액션 트레이닝을 위한 이 준비 작업 정도일 뿐이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액션 연기에 진심인 이 장혁 씨가 배우로서 색깔이 필요할 때 딱 선택을 했던 게 바로 절권도였는데요. 절권도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절권도, 복싱 액션 이런 여러 가지 체력 관리에 진심인 이유 역시 액션 감독이 꿈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의 성실함, 꾸준함이면 액션 감독 장혁 씨의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네, 2024년 더 날아오를 용띠 스타들 다음 주인공은요. 방송인 전현무 씨가 결혼만 빼고 이분을 다 따라했는데요. 1964년생 대표 용띠 스타 손범수 씨입니다. 네, 손범수 씨는 1964년생 대표 용띠 방송인인데 전현무 씨가 용띠 방송인 손범수 씨를 롤 모델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현무 씨가요, 이 아나운서인 손범수 씨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아나운서가 되어야지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 전현무 씨가요, 손범수 씨가 진행하는 열전 달리는 일요일을 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손범수 씨가 또 연세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범수 씨를 따라서 대학까지 따라가고, 이후에 동아리도 따라가고, 같은 방송국도 따라하고, 프리선언도 따라했습니다,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손범수 씨와 결혼 빼고 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손범수 씨는 1990년대 간판 예능 아나운서였잖아요. 예능 아나운서였죠. 1990년대 초반 일요일. 그때 열전 달리는 일요일 이거 있었어요. 손범수 씨가 뉴스 진행할 때 입었던 양복 벗어 던지고 이 불타는 투지를 가진 젊은이들과 함께 어떤 여왕을 구출하는 돌격대장 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사랑받았고요. 요거보다 또 더 대표작 있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거 자료하면 알죠. 나갈 때 마치 동물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드립성 연기를 너무 맛있게 그 내레이션을 너무 잘해가지고 굉장히 또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때 사실 이거가 무슨 예능 드라마 이상으로 막 시청률도 좋고, 우리가 이 목도리 도마뱀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손범수 씨 덕분에 또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진행했던 가요 톱10. 요거 MC셨는데, 이거 이제 97년에 프리 선언하시기 전까지 또 이 또 가요 프로그램, 이 순위 프로그램의 MC로서 명성을 날렸었죠. 네. 아나운서란 말이죠. 근데 2024년을 더 빛낼 용띠 스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손범수 아나운서가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뷔 초부터 간판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손범수 씨. 하지만 또 사생활 그런 노출은 굉장히 적었던 편인데요. 그런 손범수 씨가 왜 갑자기 2024년을 대표하는 또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용띠 스타인 이유. 바로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용띠 스타로 소문이 아주 자자하기 때문인데요. 슬하에 또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2명이요. 손범수 씨를 뛰어넘는 그런 엘리트 스펙을 가졌다는 거.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와, 아니 손범수 씨도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데 아들이 아빠를 뛰어넘는다? 어느 정도예요? 일단 손범수 씨와 대학 동문,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따라간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범수 씨와 같은 이 용띠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포브스에서 선정한 이 세계 최고 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이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비결이 뭐랍니까? 손범수 씨 아내 진양혜 씨가 방송에서 그 비결을 밝힌 적이 있어요. 저는 두 아이들의 자질과 성향에 맞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의 자질과 성향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한마디를 좀 귀담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 예를 들면, 이 둘째 아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면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선 교육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을 계속해요. 집요하게 질문을 계속해요. 이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안 맞겠구나 하고 유학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프린스턴을 간 이 영재, 수재가 세상에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거 문제아 취급당한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의 교육 현실이 저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첫째 아들을 유학 보내지 않은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아, 저희 집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둘째는 갔는데 저는 가지 않았거든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챙기고 누군가를 볼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엄마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그 뒷모습을 좀 많이 찾아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굳이 유학을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도 잘 대학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학 둘째는 보내고 첫째는 한국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범수, 진양혜 씨는 두 분이 다 아나운서인데 그 아이들은 이 피를 좀 이렇게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범수 씨 첫째 아들의 경우 예전에 손범수 씨 최전성기에 진행을 했었던 가요 톱10을 유달리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몇 개월 더 빨리 말문이 터졌고요. 그리고 아이돌들이 또 자주 하는 그런 혀 짧은 말도 있잖아요. 이모 했죠, 은영이 뭐 했죠. 이런 말들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아빠 손범수 씨 나오는 가요 톱10을 보면서요. 거기에 자막으로 나오는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글을 익혔다고 해요. 저 같으면 막 춤 배우고 이랬을 텐데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무작정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도 정말 부모의 직업이 아이의 자질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범수 씨의 그 첫째 아들은요, 아빠와 같은 대학 말고 또 다른 평행 이론이 있다 그래요? 같은 대학에 이어 같은 또 군대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손범수 씨가 이제 예전에 학사 장교 거쳐서 공군 장교로 이 이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손범수 씨 어떤 이 가문의 얘기를 할 때는 손범수 씨 할아버지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독립장 을 받았던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예요. 그 아버지 뜻을 받아서 손범수 씨 아버지께서는 25년 동안 공군 장교를 하셨고 손범수 씨도 공군 장교, 이 첫째 아들까지 공군 장교, 3대가 공군 장교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범수 씨 자체도 2024년을 빛내겠지만 그 아이들 덕에 아빠가 또 네, 지금까지 2024년 더 날아오를 용띠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난 1월 2일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 체험터에 방문했습니다. 위탁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따스한 체험터는 위생과 미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리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급식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급식 배식 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이 따스한 체험터의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 거리급식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따스한 체험터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개 단체가 번갈아가며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소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35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따스한 체험터의 활동으로 거리급식 환경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립니다. 오전까지는 남부에, 오후까지는 중부에 내릴 텐데요. 도로가 미끄러워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에도 최고 5cm가 예상됩니다. 네,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마스크 챙겨주시고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이 될 텐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도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눈비 소식이 있어서 미끄러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